60년 동안 그 작업의 어떤 그 단위를 보면 10년마다 이렇게 화도가 이렇게 바뀌시는데 그 작업의 어떤 열정적 에너지의 원천은 선생님 어디에 있다고 말씀? 아, 벌써 60년이 됐네요. 네. 와, 그 작품의 원천, 어떤 건강, 작가의 건강, 모두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작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작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60년 지난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끝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벌써 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회고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기 전 생애를 한번 조망해보는 건데, 공교롭게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변화는 물론 시대성과도 관계가 있고, 또 오랫동안 내가 교육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60년대는 원형의 시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0년대는 그 크랙 시리즈, 일종의 그 단색화에 해당되는 균열 시리즈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지 시리즈, 겸재찬 시리즈,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주제를 정신에 두고 정신의 흔적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시대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고 나 삶의 그런 방법에도 관계가 있지만은, 늘 내가 얘기지만 이제 작가들이라는 것이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작가는 한번 어떤 자기 양식이 생기면 그 양식을 끝까지 밀고 가는, 그래서 마치 선생이 좌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쭉 작품을 밀고 가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 타입에 대한 장단점은 서로 그 주장에 따라 다른데, 한우물을 파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에 있어 아주 깊은 정신세계에 함몰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귀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그림을 반복한다는 것은 조금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또 교직에 있었기 때문만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때그때 시대와 같이 더불어서 작품의 양식들이 변하고 그래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너무 시대에 민감하지 않느냐, 어떤 유행에 민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대단히 전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늘 실험적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후자에 내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익명의 땅을 이 작품을 보면 엄청난 대작인데, 사실 이 작품을 쉽게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익명의 땅이 1990년대 91년에 시작하셨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익명의 땅은 그때 마침 그 호암 계열에서 초대전이 있다고 그래서 그 호암 계열이 지금 중앙일보 자리인데, 그 계열에 가봤더니 그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아마 이거에 한 10,000배 이상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청원 부광에 있는 합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침 토끼를 키우다가 폐사한 그런 창고가, 이만한 크게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누가 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캔버스를 다 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가서, 이제 주중에는 학생들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주말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그때 집에 한 200호 정도 크기의 작품을 할 때는 그냥 좁은 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전체 실크 그 부광 창고에 갖다 딱 200호를 놓으니까 200호가 이 손바닥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손바닥만한 속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크게 지금 500호짜리가 한 넉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펼쳐놓고 보니까 그동안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평면 속에서 내가 평면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형성되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엄청난 깊이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면이 그때만 해도 벌써 뭐 입체들이 유행하고 뭐 설치가 유행하고 뭐 그러고 입체 공간들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을 무렵에 이 평면 속에 더 큰 깊이가 있다, 더 큰 공간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하는 최초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시대 아마도 우리 미술사에서 그 시대 이 작품이 아마 제일 큰 작품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그림인데. 뭐 작품이 꼭 반드시 커야 한다는 조건은 없고 뭐 손바닥만 해도 명작이 있고 근데 이 경우는 내가 전체를 정말 퍼붓다시피 해서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고 오늘 사실 이게 개인전 자리인데 이 작품이 주가된 거는 여기 마침 뮤지엄이고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오너가 기왕이면 그 시대의 작품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치된 거고 사실 이제 개인적 작품 근작들이 중심이 돼 있는 거죠. 네. 그 실상은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작으로 해서 이제 그 개인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이 주체는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작품이고 압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전시의 어떤 큰 타이틀은 정신의 흔적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이나 작가들이 좀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딱 작품을 하면 이제 뭐 경험을 해봤지만 작품 제목도 정하고 다 그러잖아요. 난 사실 그 음악에서 많은 심포니 중에 많은 그 심포니들이 있지만은 특히 말로의 그 심포니 2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엄청난 한 시간 100분 1시간 이상 하는 그 장편인데 그때 그런 그 말로의 심포니에서 오는 물론 그 말로에 나오는 그 심포니의 많이 그 합창들이 많이 나오는데 합창 내용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음이 던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정신 세계 그런 것들에 참 감동하고 있을 텐데 이때 마침 이 작품이 이제 발표할 때가 돼서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내가 익명의 땅이라는 그 타이틀을 정했는데 익명이라는 말을 딱 쓰고 보니까 익명이라는 건 숨긴다 뭐는 이미 있는 이름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미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익명의 땅이라고 딱 타이틀 정하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풍경이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것은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그런 뉘앙스가 정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 회고전 때는 전체 하나하나의 제목은 여기서도 바람 부는 날, 뭐 겨울에서 봄으로, 뭐 그다음에 숨결 이런 소 타이틀이 있지만은 전체는 결국 내 정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고전 때 큰 타이틀은 그냥 정신의 흔적이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회고전을 했죠. 네. 그 선생님께서 진짜 그 젊은 그 작가들한테도 엄청난 기감이 되는 그런 도전적 실험 정신을 참 가지고 계신데 그 지금 한참 작업하는 젊은 이들에게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하나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60년 전을 내가 회고해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지금 디지털을 가지고 실험적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세계는 내가 이해를 하고 나도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회화는 궁극적으로 이 평면이라는 것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림 그린다는 거가. 이거는 뭐 이 평면이라는 이 회화의 역사라는 것이 400년, 5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도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작가들이 그 어려운 장소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손쉽게 그냥 디지털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너무 손쉽게 작가들이 어떤 그 제작에 대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다시 어려운 세계를 한번 들어와서 이 평면에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꽃이나 거기다 그리고 미인도나 그리는 경우라면 대단히 뭐 간단하겠지만은 그거는 또 너무 지나치게 뭐 관객들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나는 그 화폭을 놓고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려놓고 봤을 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그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나 아마 기법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예. 네? 붓으로만 그리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저 이미 저 지난번에 아라리오게로에서 인터뷰 때 내가 공개를 했는데 네네. 이거 뭘로 그랬냐면 몽당 빗자루로 그랬어요. 몽당 빗자루. 야 생각해 보세요.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역발상이지. 기본적인 역발상이지. 네. 예. 네. 다 버려진 그런 도구.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렸기 때문에 저 흔적들이 어떻게 그렸는지도 다 몰라요. 근데 내가 비밀이라고 그럴 때 벌써 비밀은 비밀이라고 그럴 때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내가 그 아라리오에서 지난번에 개인전했더니 흉내내는 친구들이 몇 생겼어요. 터치를 벌써 흉내를 내는데 이 창조의 세계라는 건 흉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도구 어떤 도구를 쓰든 그 사람의 정신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픈해 놓고 내가 빗자루로 그랬더니까 빗자루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하셨던 말씀은 늘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회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회화가 어떤 도구나 기법상의 분류로 인해서 뭐 유화, 수채화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회화는 우리 일찍이 아마도 서양보다 동양에서 먼저 그 이야기했을 그 후소 회사란 말이 있어요. 먼저 하얀 바탕을 만든 후에 그게 그림을 그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아마 우리 동양 정신의 핵심인데 그 후소 회사란 말에 후소란 말이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이건 평면 단순히 평면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대로 직역하면 평면이지만 그 후소 속에는 엄청난 그 인격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어떤 자질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 아주 높은 어떤 경지 그런 경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회화는 그런 경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서구에서는 평면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일찍 그런 말 하나로 요약이 돼 있었던 세계예요.
지난 그 회고전 때 트레이스 오브 더 스피릿 그 영어로 얘기하지 않지만 정신의 흔적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정신이 뭔데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번에도 정신의 전체 타이틀은 정신의 흔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은 육체의 어떤 반대 개념이지만은 이 정신이라는 것이 영혼일 수도 있고 죽으면 영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정신 회화에서 그 작가에서 정신은 어떤 것이냐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깊이 생각을 해오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컬러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작가한테는 정신이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종합화된 어떤 흔적들이 적절하게 아마 내 생각으로 적절하게 정신이 흔적이 된 것 같습니다.